자, 게스탈트가 뭔지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혔습니다. 게스탈트는 모양, 형태, 어떤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스탈트. 자, 우리 게스탈트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게스탈트의 주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의 세상 모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세상 모형. 우리는 저마다 다른 유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기 유전 형질이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 때에 그 유전 형질을 받은 그걸 우리는 단기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전혀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 동물은 색깔을 컬러로 보지 못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근데 인간의 이 시각적인 기능은 어떤 사물을 컬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엄지 손가락의 기능 또는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손이 자유로워진 직립보행을 통해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어떤 창작이 가능하고 기능들이 일어나죠. 자,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건 장기 유전 형질입니다. 근데 우리 단기 유전 형질로 들어가 보면 같은 인간인데도 다르죠. 흑인이 있고 유색이 있고 백인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 또는 좀 온순한 사람, 사람마다 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다. 이처럼 사람 간에 구분되는 특성, 이게 바로 단기 유전 형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인간의 존재는 장기 유전 형질과 단기 유전 형질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한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이렇게 유전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10개월을 있다가 세상에 빛을 봅니다. 자, 이때까지는 유전이 영향이 큽니다. 물론 태아가 뱃속에서도 엄마가 갖는 어떤 생각이나 엄마가 하는 말이나 엄마의 어떤 정서적인 거, 엄마의 행동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태아는 영향을 받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태아 때는 유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본 이후에 이 유전은 어느 정도의 한 인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니까 약 몇 프로 정도 미칠까요? 한 50% 정도는 미친다. 그럼 나머지 50%가 무엇인가를 보죠.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를 만드는 건 유전 플러스 뭐가 있나요? 그걸 우리는 학습과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과 경험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이 유전과 함께 그 개인의 존재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다른 데다가 학습과 경험도 저마다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다른 그 사람의 학습과 경험이 다르고 유전이 다르고 그 사람이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종교가 다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신념이 다르고 또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정서가 다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이 다름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각자마다 다른
저마다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과 학습과 경험,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주관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이 주관적인 존재가 보는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요? 자기의 주관이 더딥혀진 세상일까요? 주관이 더딥혀진 그러면 이 주관이 더딥혀진 이걸 바라보는 이 관점, 이 필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세상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형이란 말이 뭔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필터, 유전과 학습과 경험, 환경이 다른 나만의 필터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아닌 꾸며진 세상. 누가 꾸몄나요? 자기 자신이 꾸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아니고 세상 모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세상 모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 만약에 성공 경험을 많이 했다면, 칭찬을 많이 받았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면 나는 내 세상 모형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밝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릴 때 핍박받고 억압받고 혼나고 좌절, 무시 이러한 경험이 누적됐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필터는 어떤 건가요? 부정에 오염돼 버렸죠. 그럼 내가 세상을 보는 이 필터는 부정적인 필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어둡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경험이 누적돼서 보는 게 주관적인 거예요. 세상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세상 모형으로. 세상 모형은 모두가 다 다르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지금부터 게스탈트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게스탈트는 모양, 형태, 어떤 전체성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전체성. 자, 이 게스탈트는 우리는 세 가지로 형성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 개념을 착하게 이해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모형을 설명드렸나요? 세상 모형을 설명드린 것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비유해서 학습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 모형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게스탈트, 전체성을 못 가질 때, 어떤 형태가 완성되지 못할 때, 어떤 모양이 어느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탈트는 이 완전한 모양, 완전한 형태, 완전한 전체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게스탈트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것은 세 가지더라. 첫 번째 완결성, 두 번째 근접성, 세 번째 유사성.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을 가졌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러한 정서를 가졌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러한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완결성이 뭘까요? 완결성. 완전하게 끝을 맺은 상태로 우리는 완결성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끝을 맺은 상태.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요? 끊어졌죠. 근데 그 사람이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못한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완결성. 그러면 이 완결성을 못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완결성을 못 가지면 그게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완전한 게스탈트가 형성됐나요? 안 됐나요?
게스탈트 형성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게스탈트 형성이 제대로 될 때 건강한 심리 상태가 됩니다. 게스탈트를 제대로 된 형태와 모양을 못 만들면, 완결성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생겨버립니다. 미해결 과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미해결 과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끊어졌던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완결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한 80%까지만 하고 20%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됐나요? 그 과제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건 미해결된 과제가 되잖아요. 그럼 완결성을 못 가졌으니까 게스탈트가 형성이 안 된다. 아,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표현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해주면 그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말하는 부분, 자신이 표현하는 부분, 자기가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뭘 가질까요? 완결성이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건강한 게스탈트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완결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느 제과 어느 그 과자 이름이 그게 뭐더라? 새우 뒤에 뭐 이래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완결시키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스탈트 형성하는 첫 번째는 완결성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결성을 지으려고 한다. 다음, 이것이 완결성을 못 가질 때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에 걸림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는 그 대상들에게 그러한 완결성을 지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 인간 완성이라는 교육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 완결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억압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해결 과제가 돼서 턱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에 어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 게스탈트는 완결성을 갖고 게스탈트를 형성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근접성이더라. 자, 근접성이 뭘까요? 근접성. 무엇이 근접성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운 데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가지고 내 뭐를 형성한다? 전체적인 게스탈트를 형성한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거든. 그럼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뭔가요? 저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자극과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뭐를 형성한다? 게스탈트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가문을 따지는 건 왜 따졌을까요? 결혼을 할 때 가문을 제일 옛날에 많이 따졌잖아요. 왜 따졌을까요? 바로 그 근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옆에 어떤 사람들하고 생활을 했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과 정보를 가지고 내 뭐를 형성하기 때문에, 게스탈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는 바로 이 근접성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주변 여건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키를 잡았습니다.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것은 완결성과 근접성이다. 근접성. 그리고 결혼할 때도 결혼하는 그 파트너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는 게 많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되는 게 많을까요?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이게 뭐냐면 근접성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자극과 정보가
나의 게스탈트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근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완결성, 근접성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나요? 유사성. 인간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과 전혀 이질적이거나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해서 무시하거나 뭐 해버린다?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이 개수학들을 형성하는 것은 완결성과 근접성과 유사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성이라는 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가 우울한 정서라면 이 사람은 우울한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짓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뭔가 하려는 활력을 갖고 있고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연결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자신과 유사한 것을 먼저 선별해서 받아들인다. 그걸로 자신의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 형성된 게슈탈트는 완결성과 근접성과 유사성으로 볼 때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이 게슈탈트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는 사람들마다 다 또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다른가? 완결성과 근접성과 유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우리가 게슈탈트를 이 세 가지 완결성과 근접성과 유사성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졌죠. 그냥 모양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뭔가 부족함이 생겨서 게슈탈트를 제대로 형성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근접성, 가까이에 있는 자극과 정보가 부정적이고 뭔가 위험한 걸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버린다면 건강한 게슈탈트 형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뭐를 일으키느냐면 바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게슈탈트 형성에 실패했을 때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은 결국 뭔가요? 건강한 삶은 매 순간 게슈탈트를 형성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형성된 게슈탈트는 계속 순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게슈탈트를 형성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도 이 게슈탈트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마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오늘은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 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보람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로 전부 다 게슈탈트를 형성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낮에 어떤 부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게슈탈트를 제대로 형성 못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나요?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 거야. 낮에 예를 들어서 뭔가 충격적인 탁 들어왔는데 저녁에 오늘 보람 있는 하루였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나요? 걱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불안을 느꼈다면 내가 게슈탈트 형성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는 참 보람 있는 하루여서 행복한 하루여서 했다면 나는 게슈탈트를 건강하게 형성을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주요 개념 중에 이제 게슈탈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주 낯설고 뭔가 좀 이질적인 단어 같았는데 왜 독일어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게슈탈트를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으면 나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근데 이게 형성 안 되면 나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자, 두 번째 정경과 배경입니다. 정경과 배경은 앞 수업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연극 무대 앞에서 주인공이 연기를 하고 있다면 주인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전경입니다. 그 옆에는 엑스트라하고 뒤에 그림들, 소품들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배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경과 배경을 정신분석학의 프로젝트의 정신분석학의 전경이 뭐에 해당될까요? 의식.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가 깔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경은 뭘까요? 결국은 잘 보세요. 게스탈트를 형성했다는 것은 전경에 떠올렸을 때 게스탈트를 형성했다는 것은 완성된 거예요. 이 완성된 전경 게스탈트가 어디로? 다시 배경으로 내려갑니다. 매 순간 게스탈트를 새롭게 형성하죠. 내가 운전할 때 게스탈트가 달라지고, 내가 공부할 때 게스탈트가 달라지고, 사람들 만날 때 게스탈트가 달라지고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경이 완전한 전경이 떠올랐다면 이게 뭐예요? 게스탈트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 전경은 다시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내가 한 가지 전경을 밥 먹을 때 떠올렸던 이 전경 한 가지를 가지고 운전할 때 그대로 쓴다면 나는 사고가 나죠. 그래서 매 순간 내 전경, 의식은 뭐?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전경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러면 우리는 전경을 잠시라도 안 떠올리는 사람이 멍하게 되어버리죠. 때로는 멍한 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멍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뭘 떠올리는가요? 전경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가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배경으로 간다. 근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배경으로 내려가면 이게 심리적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 전경이 떠오른 것은 배경으로 내려가고 배경의 숱한 엄청난 이 배경이라는 것을 다시 또 새로운 전경을 떠올리는 것이 이 순환하는 게 우리의 건강한 게스탈트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워지죠? 자, 의식과 무의식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은 빙산의 뭔가요? 일각이라고 했죠. 무의식은 빙산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 버는 게 큰가요? 배경이 크죠. 배경이. 우리는 떠올린 이 전경은 해결되고 나면,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뭐? 내려간다. 우리가 농부 이야기에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느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물을 마시고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물은 일로 내려가 버려져. 다시 바깥이 일하는 게 전경을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은 계속 뭐 한다? 순환한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나 심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 하나의 전경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뭐 밑으로 못 내려가서 이게 계속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심리적 질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뭐 이 전경이 계속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게 순환돼야 되는데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기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뭐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전경과 배경. 우리는 특정한 순간에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정과 정서를 어디로 떠올릴까요? 전경으로 떠올립니다. 아무거나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여러 개의 상품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게 가장 좋은지 기능을 다 검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에 맞는 걸 먼저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정서에 맞는 게 먼저 선택되지.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정서와 감정, 그것을 뭘로 떠올린다? 전경으로 떠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10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A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정서는 뭐냐면, 자신이 그 1000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그 천명 속에 가서 자신의 정경을 뭘로 떠올릴까요? 거기서 당당하게 그 속에서 뭔가 즐기고 발표하고 아니면 앞에서 내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하는 정경을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이고 정서거든. 그런데 말이에요. 자신에게 그 중요한 정서가 그 이전에 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대인을 기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안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는 뭔가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적용은 뭔가요? 빨리 2,000명이나 모인 이곳에서 뭐 도망가고 벗어나는 게 이 사람의 정경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서, 감정을 이 정경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잘 보세요. 그 교육생들이 갖고 있는 정경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A라는 이 교육생은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는 걸 원해요. B라는 교육생은 그것과 다른 정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자극 정보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 앞에서 코치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한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경이 다 다르구나. 다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기에서 맞추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극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드백을 주는가? 이게 바로 정경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팁이죠.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게스탈트가 완성되면, 정경이 떠올라서 게스탈트가 완성되면 이건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배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배경으로 이게 내려가고 나면 정경은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배경 속에서 다른 걸 끄집어 올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A라는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이게 그래 그건 이렇게 하지 라고 해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게 정경이 배경으로 못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떠오르는 정경이 게스트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잡념이 생기고 산만해진다.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게스트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정경과 배경이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좀 넓은 폭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경과 매 순간 정경과 배경을 순환시키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런 자극을 주기도 하고 저런 자극을 주기도 하고 자극을 새롭게 바꿔서 줘야 되지. 왜냐면 그 바뀌는 자극에 의해서 새로운 정경이 또 형성되고 캐릭터를 형성해 가면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상담사랑 코치는 뭘 해줘야 되나요? 이러한 게스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주위의 초점을 계속 전환시켜주는 능력도 필요하다. 학교의 선생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학생에게 계속 지도하면 학생들은 그 패턴을 읽어내죠. 요거 하고 나면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지도에 따분해. 그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해줘야 되나? 어제는 A를 먼저 했는데 오늘은 C를 먼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제는 자극을 10으로 줬는데 오늘은 5로 주는 거예요. 어제는 템포를 천천히 했는데 오늘은 템포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짝지를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은 짝지를 다르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제는 음악을 없이 했는데 오늘은 음악을 함께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려면 새로운 정경을 만들고 배경이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주의 집중력 훈련이 된다. 자,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걸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학습된 경험된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배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학습과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배경에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코칭의 3대 철학 첫 번째가 뭐였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그 자원은 누가 갖고 있다? 그 대상이 갖고 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는 게 코칭의 3대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의 삶의 모든 학습과 경험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정경으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배경 중에 쓸데없는 게 올라오든지 배경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되고 올라오든지 또는 이 정경 게스트가 완성이 안 돼서 여기에 뭔가 걸러내는 뭔가 걸림돌이 있든지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경에 무엇을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될까요? 어떤 학습과 경험을 반복해서 이게 늘어나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보자고. 긍정적인. 바로 그 긍정적인 거, 성공 경험, 그다음 긍정적인 작업, 긍정적인 피드백, 성공 경험을 배경에 많이 깔아놓으면 무엇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정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세상 모형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럼 세상 모형의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건 여기에 성공 경험이 많으면 세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실험 정신을 갖고 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뭐 괜찮다. 실패해도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실패가 나를 더 성공으로 가는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준다. 라는 걸 갖고 있는 이 배경의 문제예요. 배경의 문제. 우리는 이 배경에 어떠한 경험을 축적시켜주는가가 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다. 언제 이게 말이 형성될까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많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배경에 무엇을 깔아주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이 사람의 배경에 그러한 긍정의 경험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면 이 사람의 정경은 그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모형이에요. 그럼 이 정경은 순간순간 접촉하는 그 세상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형은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배경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다. 유저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학습과 경험, 그것을 어떻게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이 배경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든지, 충격을 받으면 뇌는 전용신경회로를 굵게 형성하죠. 또 하나 전용신경회로를 굵게 형성하는 방법이 뭔가요? 충격 말고는? 반복이죠. 그 무엇이든 반복시키면 그것은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든다. 자, 이렇게 이제 게스탈트와 정경과 배경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제 미해결 과제입니다. 미해결 과제. 자, 우리는 미해결 과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 못 받았다면 그 미해결 과제예요. 성적인 부분에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 못 됐다면 그것이 미해결 과제예요.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미해결 과제예요.
내가 어떤 경제력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면 그것도 미해결 과제입니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무엇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게스탈트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전경으로 떠오른 게스탈트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디로? 배경으로 내려가는데 제대로 못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못 내려가고 미해결 과제니까 일로 못 내려가고 전경과 배경 사이에 뭐 걸려버린 거예요. 못 내려가고 걸렸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거물이 쳐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 죽으면 원한을 갖고 자기가 미해결된 과제가 심한 그런 영혼들이 어디를 떠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천을 떠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전경이 완전한 게스탈트를 형성 못해서 미해결 과제를 갖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야 다음 게 올라오잖아. 그런데 못 내려가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전경이 떠오르려고 할 때 여기에 뭐 방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방해를 받는다. 내가 지금 웃고 싶어도 여기에 해결되지 못한 슬픔이 있다면 완전한 웃음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미해결 과제다. 우리는 미해결 과제를 갖게 되면 완전히 웃어야 될 상황에 웃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즐겨야 할 순간에 즐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좋은 상황에 갔으면 그 좋은 상황을 최소한 30분, 1시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상황이 오자마자 이 미해결 과제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걱정부터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즐거움,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될 게스탈트를 더 형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결성, 근접성, 유사성을 갖고 여기에 더 형성시켜야 되는데 이 형성을 과거에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이걸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즐거움을 못 찾고 어중간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은 기쁠 때 기쁨을 느껴야 되잖아요. 온전한 기쁨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뭐 때문에? 미해결 과제.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이 미해결 과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누가 했어? 누구나 다 결핍을 갖고 있거든. 모자란 걸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해결 과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돼서 우리는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미해결 과제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삶은, 여기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인 경우 이런 미해결 과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들에서 머물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건 배경으로도 못 가고 어디로? 정경으로도 못 갔잖아. 그래서 이놈들은 항상 어디로 올라오려고 할까요? 일로 올라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게스탈트 형성을 못 시켰으니까 새로운 배경이 오르면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에 혼돈이 일어난 상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장애를 갖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멘탈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해결 과제가 자기가 어떤 도전을 하는데 의식을 높여주거나 뭔가 동기가 부여되거나 하는 어떤 디딤돌로 삼기도 하더라. 그렇다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세상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허약한 상태.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인 체험, 성공 체험, 그런 피드백, 인정 이런 걸 못 받고 자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해결 과제가 그 사람의 개수학적 형성을 방해하거나 전경과 배경의 순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미해결 과제예요. 중요한 건 만약에 부정적인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전경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당장에 큰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떨까요? 계속 여기 걸려있거든. 목에 음식 먹다가 가시가 이게 걸린 것처럼 삼키지도 못하고 뭐 뱉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미해결 과제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미해결 이런 부분들이 감정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우리 목에 걸린 가시가 오랫동안 굵은 게 박혀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염증이 생기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건 우리가 성장기에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의 거부나 무시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 이게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뭐 당하지 못했을 때, 수용당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견이 수용당하고 공감받고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게 될 때 이러한 미해결 과제가 생긴다. 이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내가 받지 않아야 될 충격적인 자극과 경험,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면 이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된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미해결된 과제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전경 바로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새로운 배경을 방해하고 전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방해하고 이놈이 계속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미해결 과제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요 말이 나옵니다. 반복, 회귀, 개수달다. 반복, 회귀, 개수달다. 개수달다가 뭐였나요? 이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건 어떤 모양, 형태, 전체성이에요. 이게 형성되어야 된다 했죠. 무슨 말이냐면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개수달다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걸림돌이 생겨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계속 개수달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개수달들 형성하려고 했는데 형성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려고만 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복, 회귀. 반복적으로 개수달들을 형성하려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반복, 회귀, 개수달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 회귀, 개수달투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것, 또는 인정에 대한 것, 또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 어떤 부와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좌절로 인해서 행동적 동기가 생긴 것이 반복, 회귀, 개수달투다. 좌절로 인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좌절이라는 게 이제 보자고. 어떤 사람은 그 좌절로 인해서 거기서 큰 자극을 받아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좌절이 누적되면서 미해결 과제가 쌓이니까 여기에 순환이 안 되고 결국 반복, 회귀, 개수달투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걸림돌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좌절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성장기에 만약에 성장기에 이런 반복적인 무시나 좌절, 실패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복, 회귀, 개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우울증이 왜 생기나요? 우울증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누적됐을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도 결국은 뭘까요? 이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지 않나요? 자, 결국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무시당하거나 좌절당하거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자기가 누군가요? 자기 스스로 자체다. 나. 다른 개념으로 보면 자기 개념이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다면 자기라는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관계 속이라는 것은 그 관계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니까 이건 미시적인 겁니까? 거시적인 겁니까? 미시적인 거죠. 관계는 내 앞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순간순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는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미시적 과정이에요. 미시적 과정의 접촉 기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시적 과정의 접촉 기능. 뭐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미시적 과정인 접촉 기능입니다. 말이 딱딱하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상호 관계 속에서 자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이건 미시적인 것이다. 왜? 내가 A라는 사람과 관계에서 나와 B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미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매 순간 지배적인 욕구 또는 환경의 자극에 따라서 변화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는 변화할 수 있다. 아침에는 A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B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생긴 이 욕구는 서로 다른 욕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욕구가 바뀜으로 해서 나는 내 자기라는 존재는 변화한다. 그와 더불어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는 변화한다. 내가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기와 내가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자기는 달라진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과 접촉하는 겁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과 접촉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인가요? 고정적인 존재인가요? 변화하는 존재다. 그건 내 욕구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언제나 고정된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고정된 자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한다? 항상 변한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자기예요. 자기. 자, 그와 반대 개념으로 이제 반대 개념이라기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격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성격이 곧 그 사람이다. 저 성격이 그 사람 자기라고 볼 때 아까 자기는 미시적 과정이라고 했죠. 미시적. 그럼 이건 성격이라는 것은 뭔가요? 일관성을 가진 거잖아요.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일관성을 가졌거든. 경향성을 가졌거든. 그럼 이건 미시적인 게 아니고 거시적인 것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다소 유동성을 갖지만 근본적인 어떤 성격의 틀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성격은 결국
안정적인 체계로 굳어진 거시적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안정적인 체계로 굳어진 거시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바꾸면,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때,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된다고 할 때, 이 많은 과정에서 그것이 뭐 됐나요? 일관성을 가지고 이미 안정적 체계로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 사람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까? 성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떤가요?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나요? 성격. 그 성격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성격이. 자, 성격은 고정된 실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격도 언제나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성격은 크게 보면 타고난 성격. 이건 성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격 핵이라고 합니다. 핵. 그 다음, 타고난 이 성격 심리적인 핵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환경과 교류를 하고 환경의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사회화되어 가면서 어떤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환경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내 성격이 형성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반응으로 형성되는 요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지위, 권한, 역할에 의해서 내 성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격의 핵은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격은 양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은 복합적인 것이면서도 양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격을 뇌신경생리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성격은 뉴런, 뇌세포에 저장된 이런 정보들이 뉴런은 다른 수많은 뉴런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죠. 이걸 뭐라고? 시냅스 연결이라고 그러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게 기억이고, 그 기억이 어떠한 틀을 만드는 기억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신경 회로라는 것은 결국 이 기억 시스템이고 시냅스 연결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라는 건 결국 그러한 신경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어떤 신경 회로인가? 그 성격은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전용 신경 회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은 복합적이라는 거요. 우리 뇌는 전체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복합성이죠. 그러면서도 양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도 있고 부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0% 부정이라도 안 되죠. 우리는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가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 있고 소극적인 성격일 수 있고 따뜻한 성격일 수 있고 차가운 성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격은 서로 양가성을 갖고 있는데 양가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적극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많이 잃어버릴까요? 소극적인 성격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양가성은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 이쪽에서 눌리면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한쪽이 내려오면 반대쪽으로 올라오고, 이걸 왜 양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격은 복합적이면서도 양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가성의 이 원리로 본다면 한쪽에 성격이 많이 발달해서 이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반대쪽이 소외되거나 억압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러한 양가성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게 비중이 약간 높고 낮고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 거지 완벽한 100%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성격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 수업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제일 처음에 뭐가 왔나요? 갈증이 났죠. 그래서 갈증이 나서 어디 갔나요? 그늘에 가서 물을 마셨죠. 물을 마시고 나서 뭐 했나요, 농부는? 다시 일하러 갔죠.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또 뭘 알아차렸나요, 저희가? 배고픔을 알아차렸죠. 알아차리고 나서 농부는 또 뭐 했나요? 빵을 먹으러 갔죠. 빵을 먹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나요? 또 일을 하러 가죠. 자, 그 과정을 여기를 보세요.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알아차림과 접촉에 대한 주기는 이렇게 계속 순환합니다. 자, 보세요. 농부가 뭐 하고 있나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왔나요? 감각, 어떤 감각이었죠? 목마름에 대한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내가 목이 갈증이 난다는 걸 뭐 했나요? 알아차려서 뭐가 떠올랐나요? 물이라는 게 떠올랐죠. 자, 알아차리면서 물이라는 게 떠올랐으면 그건 뭔가요? 전경으로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어디로 동원할까요? 알아차렸으니까. 물 마시러 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에너지가 동원되면서 실제로 어디로 가나요? 그늘로 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나나요? 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는 우리는 접촉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에너지가 동원되고 행동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체내에서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지금 수분이 공급되어야 되는 상태거든, 몸은. 그런데 내가 목마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뭐 할까요? 일을 계속 하면서 수분이 고갈돼가지고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이들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에너지가 동원된다.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들어온 이 자극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에너지가 동원되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 접촉한다. 접촉하고 나니까 갈증이 해소됐으니까 뭐가 물러났나요? 갈증이 이제 물러나버리고 새로운 또 뭐가 들어왔나요? 일에 대한 게 또 오른다 이 말입니다. 일에 대한 게 떠오르니까 아까 요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만큼 더 해야 되겠네 해서 알아차리고 다시 뭘 할까요? 여기서 요게 또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동원되고 다시 뭐? 밭갈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또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순환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경과 배경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전경과 배경이 계속 뭐 된다? 순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